좋아요. 4강 할 차례인데 오늘 4강은 순환계거든요. 그래서 심장, 폐, 신장, 비장 이렇게 할 건데 감각기관 2개, 눈이랑 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정보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갈 길이 조금 바빠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알차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60조 개의 세포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60조 개의 세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몸이 건강하다. 얘네들이 먹는 게 우리 입으로 먹는 영양소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내 몸으로 잘 전달해주고 세포들이 잘 살 수 있게 의사소통 체계가 우리 몸에 있더라. 그래서 2강에서 신경과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3강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세포한테 어떻게 갈 수 있게 쪼개지는지 우리가 쪼개지는 과정 그리고 흡수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우리 몸에 쓰여질 수 있는 과정으로 쓰여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간에서 이렇게 공정되는 과정을 봤고요. 이제는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순환이 일어나서 공급하고 난 뒤에 세포들이 쓰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배출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순환계 중에서 첫 번째 심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심장이에요. 심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심장은 우리가 암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쿵쾅쿵쾅 되는 거를 약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심장 뭐 별거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심장 별거 없어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심장은 박동이랑 박출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거 하나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들 펌프 생각하시면 돼요. 펌프로 딱 눌러서요. 여기에서 박출이 잘 되고 잘 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박동과 박출만 잘 되면 되는데 얘네가요. 한번 박동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혈액이 나가게 되냐면요. 심장이 펌프를 한번 딱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혈액이 나가면 60ml가 나가요. 근데 1분에 우리가 몇 번 정도 뛰냐면요. 여러분들 맥박수 하면 72회가 정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1분 동안 심장은요. 70회에서 80회 정도 그 사이를 뛰는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70회라고 한번 해볼게요. 70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루 동안 심장을 거쳐서 나가는 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7천에서 8천 리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리터짜리 생수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개. 하루 동안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박출되는 양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2리터짜리가 4,000개나 될 정도로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내고 있다는 건 거죠. 그럼 우리 그렇게 혈액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 몸의 혈액은 4에서 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는 건 거죠. 정말 기특하죠. 걔네가 지금 그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이라는 걸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심장은요, 약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보고요.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이 우측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우리가 2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은. 간에서 우리가 만들었죠. 혈액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혈액이 잘 공급되어서 세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우심방으로 들어와서요. 우심실로 나간 다음에 폐에 가서 산소를 붙여요. 산소를 붙여서 다시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뿌려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심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딱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요. 아, 혈액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뒤로 가는 방향이 없고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는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나가게 되는데 이 혈액을요. 우리가 조금 사용하는 퍼센테이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더라는 건 거죠. 혈액이 이렇게 방출될 때요. 이 혈액 중에 5%는요. 우리가 심장이 쓴대요. 왜냐하면 심장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혈액이 가야 심장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는요. 심장이 가져다 쓰고요. 그리고 뇌가 20% 가져다 쓰고
신장이 25%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심장, 뇌, 신장 이렇게 세 개의 장기를, 세 개의 기관을 합쳐봤을 때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얘네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2kg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2kg밖에 안 되는 이런 장기들이 여러분들 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온몸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액을 보내는 것도요. 우리 이강에서 배웠던 것처럼 뇌신경과 호르몬, 우리 이렇게 의사소통 체계에 의해서 뇌가 체크를 한 걸 가지고 명령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혈액을 쓰게 돼요. 우리 이강에서 교감신경 배웠어요. 그렇죠? 화가 나거나 일을 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항진되는 교감신경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면은요,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혈액이 더 많이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뇌로 혈액도 많이 가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골격근으로도 혈액이 많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온몸으로 가는 혈액 중에서 조금 못 미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식기, 그리고 관절, 피부, 소화기계 이런 쪽으로 조금 혈액이 부족하게 갈 수 있다는 건 거죠. 그것들이 부족하게 가는 것이 지속됐을 때 우리가 질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안 믿기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진짜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예 중에 정말 신기했던 게 동상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동상 걸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동상 되게 자주 걸리는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동상이 걸리는 이유가요, 우리의 심부 온도가 저 밑에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혈액이 너무 차가워져가지고 얘네 온도가 떨어질 것 같으면 혈관이 우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가지 않는 곳이 얼어간다라는 건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은요, 아주 영리하고 현명해요. 그렇게 우리 몸이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이렇게 박동만 잘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라는 건 거죠.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첫 번째로요. 판막 이상을 볼 수 있어요. 판막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판막은요, 문이에요. 문.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지금 간에서 나온 이 혈액이 이렇게 우심방을 거쳐서 우심실로 내려갈 때 삼차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어요. 그래서 판이 확 열렸다가요, 혈액이 우심방이 쭉 하면 혈액이 쭉 짜져가지고 우심실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이 확 열려요. 그랬다가 문을 꽉 닫아가지고 다시 혈액이 뒤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문을 꽉 닫아주는 거예요. 삼천판이라는 게 있고 이쪽에는요, 우리 폐동맥판이 있고요. 이쪽에 좌심방에서 이렇게 좌심실로 갈 때는 이천판이 있고요. 이쪽에 대동맥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있다.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는요, 엄마가 뱃속에 있었을 때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판막을 만드는 연결 조직 성분에 약간 세포 분열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판막이 제대로 잘 닫히는, 이렇게 꽉꽉 잘 닫히는 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조금 너덜너덜한 상태에 뭔가 잘 닫히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건 거죠. 이 부분은 약간 뒤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후천적으로 우리가 판막 이상이 생기기도 해요. 갑상선 항진증으로 굉장히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심장의 박동이 굉장히 크게, 아니 저희 맥박이 70회가 아니고 보통 100회 넘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은 심장의 압박이 굉장히 크게 가해져가지고 심장이 하던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영양소까지 부족해요. 그러면 판막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판막이 너덜너덜해지거나 구멍이 조금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판막에 이상이 있었을 때는요, 피가 자꾸 뒤로 가고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혈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막을 고쳐내야 돼요. 우리가 의학에서는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인공 판막을 이렇게 해서 고쳐내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구멍 나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요.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그 부분이 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연결 조직이에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 B, 단백질이 있으면 비타민 B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C. 연결 조직에 해당하는 이 성분을 충분히 넣어줬을 때 우리가 후천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들게 해도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판막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상이 생긴 거를 이걸로 고쳐내겠어요는 아니지만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판막 이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혈액순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이 뭐냐면 협심증. 그리고 협심증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얘는 왜 생기는 거냐면요. 여기 5%의 혈액을 이렇게 심장으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할 때 우리 그 혈관의 이름을요.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혈관이 이렇게 임금님 관처럼 심장을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여기 심근의 세포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이런 것들이 한 70% 정도가 진행이 되면 여기 심장은 이렇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박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축 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굉장히 지구력도 세고 그리고 되게 잘 뛸 수도 있는 장력도 높은 굉장히 좋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도 영양소를 받아야 먹고 살잖아요. 근데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영양소를 제대로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 이완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아픔, 이게 협심증. 그러다가 심근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쿵쾅 해야 되는데 얘네가 쿵쾅 할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육이 굳어져 있으니까 잘 수축이 안 되고 이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렇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뭐 동맥, 관상동맥 우회술, 스텐트 삽입 그렇죠? 혈관 성형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진행하게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혈전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서부터 관리해야 되겠지만요. 어찌됐든 얘네들은 혈액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생긴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오메가3나 레시틴 같은 보조식품을 드시면 조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혈관에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잘할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부정맥이 있어요. 부정맥은요,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맥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심장은 동반결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자동능이 있어요. 마치 시계 추가요, 이렇게 한번 탁 건드리고 나면 퉁퉁퉁퉁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얘네는요, 한번 자극을 딱 받고 나면 자기네들이 자동능에 있어서 일정 기간 자기네가 박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심장을 이렇게 이식할 때 이걸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탁 놓잖아요? 그럼 심장이 탁탁탁탁 뛰죠. 그렇게 얘네는 자동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한테 얼만큼 껴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있는 건 거죠. 걔가 누구냐면 뇌에서 베타파를 이용해서 공방결절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전기 자극을 줘서 70회 뛰어, 100회 뛰어 이런 자극을 주는 건 거죠.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이 동방결절은 여기에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애한테 또 전기 자극으로 연락을 해가지고요. 쿵쾅 쿵쾅 이렇게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원활하면 부정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근데 부정맥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 첫 번째, 빈맥이 있죠. 빈맥은요 70회가 아니고 120회 이상 뛰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서맥이 있습니다. 서맥은 우리가 50회 이하를 뛰는 걸 이야기하고요. 세동이 있어요. 300회 이상 뛰는 걸 이야기해요. 사실 300회 이상 뛰는 거는요, 우리가 뛴다라고 볼 수 없죠. 부르르 떤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이 생긴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와 연관이 있냐면요.
돌연사, 심장마비, 그리고 이렇게 세동 같은 경우는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동은 두루루루 떠니까요. 피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난리 버거지가 난 상황이라서 얘네들이 피가 잠시 고여 있다 보니까 피떡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심장이 빡 뛰어요. 그럼 걔가 혈관을 타고 가요. 어디로 가요? 뇌로 가면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맥은요, 사실은 판막 이상으로 오기도 하고 이 혈액순환의 문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었을 때 잘 뛰지 못했을 때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신호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강에서 신경을 전달할 때 우리가 전기 신호로 전달합니다 할 때 우리 뭐 배웠어요? 미네랄 배웠죠.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렇게 전기 신호의 전달에 해당하는 칼슘,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하면 이렇게 부정맥이 일어난 부분들이 좀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부정맥이 됐을 때 병원에서 이 빈맥은요, 제세동기 이런 거 차게 해주고, 얘는 인공 심장 박동기 이런 것들 차게 해주고, 얘네는 약간 혈전제 이런 것들 이렇게 혈액을 묽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먹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칼슘, 마그네슘 이거를 조금 용량을 많이 해서 드시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심장 하나가 건강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의 영양소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심장이 재생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이렇게 보고요. 우리 폐로 가볼게요. 두 번째 폐예요. 폐는요, 우리가 가스 교환, 기체 교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세포한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세포들이 쓰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를요, 호흡으로 내뿜는 일까지 하는 건 거죠.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한번 호흡을 했을 때 500ml가 호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1분에요. 우리가 12회 정도 호흡을 하게 된대요. 그럼 얼마예요? 6,000ml예요. 1분에 6,000ml의 공기를 들이마셔가지고요. 얘네를요.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빼요. 근데 우리는 1분만 있지 않고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막 계산하면 막 엄청나다 막 이런 그렇죠. 굉장히 많은 양의 기체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를 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가 있었을 때 기관이 이렇게 내려가서요. 얘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기관지로 나뉘어져요. 기관지로 나뉘어지고 여기에 또 다시 작은 새 기관지로 나뉘어지고요. 여기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폐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포가 있고 이렇게 얘도 넣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예쁘게 못 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 두 쪽에 있는데요. 이런 폐포가 3억 개가 있어요. 양쪽 포함해서 3억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요. 코로부터 들어와서 지금 이 많은 길을 거쳐가지고요. 이 폐포에서 우리가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폐포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폐포 옆에는 아이고야. 폐포 옆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온 공기가 들어와가지고요. 얘한테는요. 산소를 공급하고 혈액에서 내뿜은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게 되는 역할을 이 폐포 하나하나가 해서 3억 개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는요,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3억 개의 표면적을요, 쭉 피면 테니스 코트장 반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죠. 얘네가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잖아요. 왜 이렇게 멀게 해놨냐고요. 폐는요. 이렇게 가기 전에 이 기관이요. 정화를 해요. 선모 활동이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선모 활동을 다 하고 있어요. 선모 활동을 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산소가요.
혹시나 나쁜 물질과 함께 들어갈까 봐 그것들을 다 걸러주는 역할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 좋은 애만 넣어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정화를 다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느껴보셨죠? 딱지, 가래 이런 것들 느껴보셨죠? 그런 것들이 얘네가 선모 활동을 통해서 위로 올려서 여기에 뭉쳐놓으면 가래로 뱉거나 아니면 코딱지의 형태로 나오거나 그것들이 기체가 들어가면서 약간 내 몸에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먼지나 약간 중금속 같은 성분들을 다 잡아가지고 정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얘네는 사실 문제라는 것이 호흡을 해서 기체 교환만 잘 일어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공기가 많이 오염되었죠. 그러니까 공격이랑 방어라는 걸로 봤을 때 공격이 굉장히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폐 질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COPD나 폐암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냐면요.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염증이냐면 코에서 일어나면 우리 비염, 그리고 기관지에서 생기면 기관지염, 그리고 이쪽에 가면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같은 거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일어나는 그런 폐렴 같은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쪽 기관에서 염증이 생기면요, 우리가 약간 부어오른다. 염증이 생기면 약간 이런 부분이 부어오르는 거예요. 부어오르는데요, 맨 처음에는 말랑말랑해요. 조직이 점막 부분이니까 말랑말랑해요. 근데 만성적으로 그 부분에 계속 염증이 생겨요. 그럼 이 부분이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면 좁아지는 건 거죠. 좁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쌕쌕 소리가 난다.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얕은 호흡을 한다. 그리고 약간 좀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것처럼 드러났다 물에 빠져서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은 약간 좀 호흡에 약간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염증이 진화된 게 COPD인 거예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 폐쇄성이 뭐냐면 기관지가 좁아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COPD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얘는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폐기종 있죠. 얘네들이 모든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우리가 COPD가 일어난다는 건 거죠. 근데 이 COPD를 잘 알면 좋겠으나 자각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가 자각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계단 오를 때 나이가 들면 조금 헐떡대는 거 맞지 뭐. 아, 그렇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등산하다가 조금 헐떡대는 거 맞지 뭐. 이렇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헐떡거림 혹은 장기침 이런 부분들을 약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성기관지염은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관지가 좁아진 걸 이야기하고요. 폐기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폐포 있잖아요. 폐포가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사실은 얘가요. 여기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기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식세포 작용을 하려고요. 얘네들이 다 있고 해가지고요. 얘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우리가 조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좀 나쁜 아이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양소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로 재생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폐포가 늘어지거나 터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폐포가 기체 교환의 기능을 잃었을 때 우리가 COPD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병원에 갔을 때 기관지 확장제 그렇죠 흡입하는 거 기관지 확장제랑 스테로이드제가 대표적으로 쓰이죠. 근데 이 폐기종은요 기관지 확장제를 아무리 써도 사실 별로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실하기 전에 조금 폐를 살펴보고 그리고 약간 좀 예방하는 편이 좋겠죠.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할게요. 세 번째 폐암 있어요. 폐암은요, 약간 조금 우리가 발견하면 대부분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다른 암보다 조금 빠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요, 10명 중에 4명은 폐암이 4기까지 진행된 다음에
초기 진단을 받는데요. 첫 진단을 받는데요. 그 정도로 자각 증상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어떤 걸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기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요 약물로 다시 매꾸러미 고쳐낼 수도 없고 이식을 할 수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나면 기능 상실 이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건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전에 방어를 하는 편이 굉장히 좋잖아요. 공격이 세게 하지 말고 방어가 세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방어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볼게요. 우리는요, 약간 조금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죠. 이렇게까지 오염될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오염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걸러줄 수 있는, 외부에서 걸러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실내 환경에 있는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가스로 들어올 수 있는, 기체로 들어올 수 있는 오염 물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걸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되게 우리가 조금 공기청정기를 괜찮은 걸 사용하시면 외부적인 방어가 가능하고요. 내부적인 방어는 그래요. 우리가 팬은 촉촉한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습도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왜요? 이런 데가 다 점막이잖아요. 이것도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눗방울처럼 아주 얇은 막이에요. 우리 점막세포로 만들어진 아주 얇은 막이라서 이 부분이 잘 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막 부분을요 튼튼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거죠. 가습기를 트는 게 방법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내가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비타민 A가 점막을 튼튼하게 한다.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랑 비타민 B군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면역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면역을 올리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펜은 이렇게 보고요. 우리 그 다음번에 신장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장이에요. 신장은요, 우리가 여과를 하죠. 여과를 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과는요, 간에서 해독을 어느 정도 해놓은 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독과 균형의 장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여과를 통해서 하고 균형은 전해질이나 수분의 균형을 맞춰주는데도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하는 거는요, 여과도 하고 두 번째 조혈도 합니다. 피가 부족해요. 그럼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요. 혈액을 더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혈압 관리도 해요. 그래서요, 혈압이 너무 높았을 때, 혈압이 너무 낮았을 때 이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과만 할 거예요. 네 번째, 비타민 D 활성화도 해요. 간에서 전구물질로 만들어 놓은 거를요, 신장에서 활성화 이것들을 해주게 돼요. 신장 굉장히 많은 일 하고 있죠. 우리 혈액에서 25% 쓸만하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한번 그려보면요. 콩처럼 생겼는데 팥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콩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심장에서 약 7,000리터, 그러니까 7,000리터가 뿜어지는데 그중에서 25리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25%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요. 1,800리터가 들어오게 돼요. 1,800리터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심장에서 걸르고 재흡수해서요. 이렇게 방광이랑 요도를 통해서 1.8리터가 소변으로 배출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재흡수돼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생각했어요. 와, 정말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열심히 여과하고 나서 또 재흡수까지 하고 진짜 내가 먹은 것을 이렇게까지 흡수하려고 하는 내 몸한테 정말 내가 인스턴트 음식 먹어도 되는 걸까? 내가 내 입에 먹고 싶은 거 계속 먹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건강 강의를 지속해서 들으시고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불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요. 공복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런 1800리터가 들어오는데요. 얘를 어떻게 여과하느냐 봤더니 여기 안에 네프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정수기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심장에 100만 개가 있는데요. 심장은 2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만 개 네프론, 정수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프론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혈관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작은 혈관이거든요.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혈관이에요. 그런 작은 혈관들이요. 실사, 그러니까 작다, 실사, 그리고 공구, 그래서 약간 공처럼 막 뭉쳐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구체라고 해요. 이 사구체를 통해서 지나가는 혈액을 우리가 걸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 혈액은요, 혈관은요,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다른 혈관보다 조금 더 구멍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모세혈관들 되게 많죠? 근데 심장에 있는 이 사구체는 약간 조금 더 구멍이 크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쪽에 60 정도의 혈압이 미쳐요. 이렇게 딱 들어올 때요. 60 정도의 혈압이 미치고 약간 혈관의 크기가 조금 컸다가 작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요. 안 빠져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 빠져나오는 애들이 누구냐면 혈구, 단백질, 지방, 얘네는 빠져나오지 않아요. 얘네는 이 구멍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멍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지나가게 되고요.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물, 그리고 당, 그리고 미네랄,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우리가 질소 화합물.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질소화합물을 배출하고 싶어서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소화합물은 요산,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틴 같은 성분을 이야기해요. 이런 성분들을 배출해내고자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서 이렇게 지금 구멍으로 떨어져 나온 애가요.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보호먼 주머니라고 해요. 보호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대요. 그래서 보호먼 주머니예요. 보호먼 주머니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과되는 애들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 이렇게 세뇨관 이렇게 지나서 방광을 지나서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가 떨어져서 다시 재흡수되는 애들이 있더라. 누가 재흡수되냐면요. 물이 99% 재흡수되고요. 당이라는 부분은 100% 재흡수돼요. 100% 재흡수되지 않으면 당이 소변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당류잖아요. 그래서 당은 100% 재흡수되고요. 얘도 거의 재흡수되고요. 미네랄도 수용성 비타민은 떨어지고요. 질소 화합물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얘네들이 또 재흡수라는 걸 해서 나머지는 다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만 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신장은 여과하는 것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빠져나갈 것들 잘 빠져나가고 다시 흡수해야 되는 것들 잘 흡수만 하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기관인데 심장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먹거리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점 살펴보면 우리 신장에 완전 문제는 아니지만 신우신염이 있어요. 여기에 신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서 타고 들어간 세균으로 감염돼서 일어나는 질병인데 생각보다 제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아파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 저하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면역력을 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요로결석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여기 요도, 방광, 요관 이런데 결석이 생기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칼슘이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에요. 다음에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약간 이것들의 염증. 이 염증은요, 급성 염증이랑 만성 염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은요, 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전반 후반 다 뛰고 나면 피오줌을 는다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혈압이 높게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혈관이 틀어져 나간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지 말아야 할
혈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과격한 움직임을 통해서 일어난 급성염증은 얼른 고쳐내고 나면 괜찮은데 만성염증은요, 우리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잘 인지하지 못해요. 신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장 아픈 거 겪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약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요, 여기에 지나가는 혈액의 내용물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꾸 혈관벽을 쳐가지고요, 우리가 혈관을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멍이요,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는 애들인데 얘를 틀어지게 만들어서 구멍이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얘네들이 나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줘요. 가서 재생을 이렇게 해줘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재생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속해서 혈압도 높고 혈액 내용물에 당도 있고 막 이렇게 좋지 않은 혈액이 계속 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혈관은 계속 수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속해서 염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해요. 구멍을 없애버려요. 폐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묘산 요소 암모니아, 우리 암모니아 이런 거 독성 물질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요독증 이런 거 안 걸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니에요? 해독. 그래서 우리 해독 주스 사 먹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폐쇄가 돼버리면요. 나오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배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혈관에서 라면 그러니까 신장에서 70%가 망가지고 30%만 남아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는데 신장은 거기에서 또 70%가 망가졌을 때 우리는 혈액 투석을 하거나 복막 투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투석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이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작게 들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있고 하죠. 그리고 혈액 투석이라는 거는 선진국에서는 동네 어귀마다 투석 장소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염증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라고 따져보면요. 혈관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혈관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요. 첫 번째, 혈압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높은 혈압으로 계속 오게 되면 얘가 찢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가지고 혈압 관리 안 돼도 그렇고요. 그리고 혈액 내용물에 관리가 안 돼도 그래요. 우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왜 과일 주스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은 사람들, 과다하게 먹은 사람들은요. 만성 콩팥 질환이 올 확률이 61%나 높대요. 혈액 내용물에 당이 있으면 끈적끈적해서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축축 달라붙겠죠. 혈액이 지나가면서 끈적끈적하니까 혈관이 달라붙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얇으니까 달라붙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 내용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 세 번째, 독성 물질이에요. 우리가 독성 물질을 너무 자주 먹는다. 독성 물질이 우리 신장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독성 물질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약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판에 약간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두통, 진통제. 생리통, 진통제. 이렇게 해서 왜 진통제는 처방받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빈번하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간에서 해독하고 나서 그것들을 버려줄 때 다 신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잦은 약을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약간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시다 보면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땐 좋지만 간이 해독하고 신장이 배출하면서 신장이 망가진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요. 어떠한 압력이나 혹은 혈액 내용물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잘 트어지지 않도록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비타민 C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단백질과 비타민 B군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조금 처음에는 좀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그리고 우리가 독성물질 넣지 않는 거 좋을 거고요. 혈액 내용물에 해당하는 거 오메가3 같은 걸로 우리가 혈액 내용물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물이요, 물.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제 주변에 사람들도 보면 커피로 물을 대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뇨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요, 소변의 농도가 이뇨작용 계속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죠. 짙어지는데 거기에 만약에 커피를 바닐라 라떼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 성분이 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까지 해요. 농도는 짙어지고 끈적끈적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잘 드셔야 우리가 원활한 흐름을 가지고 배출이라는 걸 잘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물이랑 비타민C 약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은 비장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비장이에요. 비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장은. 그래서 간이랑 협업을 해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노화된 혈구를 정리해요. 그래서요, 우리 적혈구가 120일을 살고 죽을 때 우리가 비장이 정리라는 걸 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가 튼튼하지 않아서 120일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얘네들이 100일 만에 죽고 80일 만에 죽고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비장이 걔네를 걷어와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장이 하는 일이 많아졌으니까 비장이 비대해지고요. 그리고 적혈구가 많이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빈혈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비장,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비장 비대 때문이에요. 비장이 이렇게 해서 적혈구를 다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적혈구가 120일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세포막에 해당하는 비타민 E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공급을 해서 적혈구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편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5강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체를 형성해요. 간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요.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기관은요. 함부로 떼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요. 하면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 간이랑 협업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비장이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비장이 없어지면 간이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서로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가지고 비장도 잘 관리하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눈이 있어요. 이제 감각기관으로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5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정체가 이렇게 있어요. 수정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수정체를 눈으로 이렇게 해서 망막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우리 눈은요. 탁구공 모양으로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앞에 보이는 눈이 적다 하더라도 눈이 작은 눈이라 하더라도 안에는 이렇게 탁구공처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유리체가 있어요. 유리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홍채를 기준으로 이렇게 유리체 여기 망막이고요. 집에 누가 왔다가 나가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망막이 있고 그 망막을 위로 맥락막이 있어요. 암실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상이 맺혔을 때 우리가 사진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필름을 현상할 때 우리가 암실을 하잖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 그 역할을 우리가 맥락막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막이 있어가지고 각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복막도 있어요. 눈을 모양을 유지해주는 기관인 거죠. 그리고 여기 안화라고 해가지고요. 점액을 분비해주는 곳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모양체라고 해요. 모양체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늘려주고 줄여주고 수정체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이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여기 홍채라고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동공을 확장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는 애도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생겼는데 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근시, 원시,
난시는요, 사실은 별 문제 되는 거 아니죠. 질환은 아니잖아요. 안경으로 보완이 가능하니까. 근시는 수정체가요, 가까운 것들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수축된 형태로 있으면서 자꾸 늘어나진 않아서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거고요. 원시는요, 이제 이게 노안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 모양체가 이렇게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많이 자기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시는 약간 울퉁불퉁해서 우리가 빛이 번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수정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생기는 거. 두 번째, 안구건조가 있어요. 안구건조는요, 우리가 점액 분비를 여기에서 해주는데 약간 이 부분에 원활하지 않거나 영양소가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 이렇게 있다 보면 안구건조가 오게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 안구건조 오게 돼요. 세 번째, 그리고 우리 백내장 있어요. 백내장은요, 우리가 뿌옇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앞이 너무 뿌예.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어. 우리 그래서 수정체 갈아 끼우러 가려고 우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죠. 여기 수정체에는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 있죠. 자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봤어요. 나왔는데 여기 실핏줄이 막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 보셨죠? 한 번씩 이렇게 충혈된 현상들 보셨죠? 그것처럼 우리 눈에도요, 심장 못지않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혈액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혈관이 자꾸 막히고 좁아지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경화된 혈관들, 걔네들이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 몸은요, 또 다른 혈관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혈액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히면 다른 길을 내서 혈액을 공급하게 된다는 건 거죠. 근데 경화된 혈관을 치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체 어때요? 경화된 혈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후해요. 그래서 수정체를 갈아 끼우시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백내장이 왜 왔어요? 혈액순환에 문제로 왔잖아요. 그래서 갈아 끼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뿌얘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혈액순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쳐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오메가3나 레시틴 같은 성분들 드셔가지고 혈액순환을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네 번째로 녹내장 있어요. 녹내장은 이제서부터 좀 심각하죠. 녹내장은 실명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내장은 계속 우리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압력을 계속 체크하고 안과를 계속 다니시게 되는데 녹내장이 생겼다가 아예 없었던 깨끗한 상태로 가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변화 추이를 계속 보는데 녹내장은 왜 생기냐면요. 여기 안방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요. 이렇게 물이라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촉촉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방수라는 걸 이렇게 수돗물 틀어주는 것처럼 상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는 것처럼 얘네가 쓰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고 또 새로운 애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 하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잘 나가지 못하는 건 거죠. 잘 나가지 못하면 이 유리체가 압력을 받아요. 압력을 받아서 얘네가 여기를 꽉 밀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망막의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황반이거든요. 황반 부분에 원추세포랑 간상세포라고 하는 시세포들이요. 밀집되어 있어요. 망막에 다 있는데 황반에 특히 상이 맺히는 곳에 시세포라는 게 완전히 밀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밀집되어 있는 애들 누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혈액 공급을 잘 못 받고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세포들이 잘 살 수가 없어서 점점점 실명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압력 때문에 가는 것과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여기에 시신경들이 있는데 이 시신경들이 혈액 공급을 잘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장애와 압력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우리는 망막 박리가 있어요. 망막 박리는 저희 엄마가 겪으셨던 질환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망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망막은요. 영양소의 공급을 어디서 받냐면 이렇게 맥락막에서 받아요. 맥락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데 얘가 맥락막과 망막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혈관이 좁아지고 경화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서 끊임없이 혈관을 내다 보니까 들뜸 현상이 일어나는 건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망막박리가 와요. 망막박리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병원 갔을 때 얘랑 망막이랑 맥락막이랑 꼬매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꼬매주는 수술을 하고 그것들이 잘 꼬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스를 주입하고 오일을 주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야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너무 많이 진행되고 나면 얘는 실명이에요. 다 들떠버리면 그렇죠? 실명이에요. 시세포들이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실명이 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우리 황반변성 있어요. 많이 듣고 계시죠? 황반변성. 황반변성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가운데가 뻥 까맣게 보인다라던가, 그렇죠?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었을 때 거기가 약간 휘어져 보인다라던가 약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손상이 되었었던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기 황반에 원추세포랑 간상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시세포가요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시신경한테 전달을 해서 이 시신경이 뇌한테 전달을 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얘네들이 정보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정기작업으로 얘네가 정보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세포들이 잘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시세포들을 보호하는 성분이 뭐냐 봤더니 루테인 성분이었던 거예요. 이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루테인으로 감싸주는 거였더라는 거죠. 근데 이 루테인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세포가 잘 살 수 없어서 이 부분에서 시세포들이 잘 살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상을 시신경에게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명이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황반변성 약간 염려되신다면 루테인 성분을 지금서부터 드시는 게 좋아요. 이미 뻥 뚫리고 난 다음에 드시지 말고 지금서부터 챙겨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눈이라는 곳은요. 약간 조금 촉촉해야 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메이에서는요. 카로틴 플러스라고 하는 촉촉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BDHA 블렌드라고 해가지고 좋은 혈액순환에 해당하는 그 부분들이 DHA 성분이 들어있는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비전 아이디라고 하는 루테인을 공급하는 성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눈에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공부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귀예요. 귀는요, 이렇게 귓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고막을 만나요. 고막에서는요, 이렇게 망치뼈가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 거죠. 잘 들리라고. 그럼 여기에 난원창이 이렇게 있어서요. 그 증폭된 애가 난원창을 이렇게 탁 때리면 얘가 그 파장을 가지고요. 우리 청신경이, 그죠? 청신경이 뇌로 이렇게 보내줘서 우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막까지는요, 우리가 외이라고 하고, 여기 우리 중이라고 하고, 여기를 안에를 내이라고 합니다. 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 중이염부터 볼게요. 중이염은 사실은 면역의 문제예요. 여기 중이 부분에요. 우리가 목이랑 코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요, 이런 부분에서 세균이 타고 올라가게 되는 바이러스가 타고 올라가게 되는 현상. 그래서 여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가게 하려고 여기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면역이 낮아서 일어난 문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 외이나 중이나 뇌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난청이라는 게 올 수 있죠. 요즘 돌발성 난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발성 난청이 일어나면 뭐 황금 시간이라 해가지고 3일 동안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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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난청이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명은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귀신 소리가 들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귀신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리인데 우리가 안 들어도 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혈액이 지나가는 소리인데 혈액이 일정하게 쫄쫄쫄쫄쫄 지나가면 상관이 없겠는데 약간 혈관이 막혀서 지나가다가 멈춰서 쫄쫄쭉 쫄쫄쭉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소리를 우리가 소리의 움직임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이건 왜 들었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기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좋아지면 체력이나 기력이 좋아지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명이 됐을 때 병원 가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처방해 주는 게 그거더라고요. 소음 어플을 깔라고 하더라고요. 어플 중에 소음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어플 중에서 이런 걸 선택해요. 카페 소음, 도서관 소음, 뭐 이렇게 키즈카페 소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리는 이명보다 조금 더 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잠이 온다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미네랄을 충분하게 보충하시고 기력을 보충하는 단백질 이런 성분들을 보충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석증이 있어요. 이석증은요, 여기에 방골이건과 정전기관이 있어가지고요, 저 부분에서 회전이나 우리가 평형 이런 감각을 담당하는데 제가 애 낳고 이석증 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그리고 단 10c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에요. 온 세계가 막 돌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달 정도 약간 조금 잘 집에서 쉬고 잘 먹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전정기관에 있잖아요. 잘 감지하기 위해서 움직임이라는 걸 잘 감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선모에다가 돌을 달아놨어요. 여기는 감각 세포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얼마만큼 움직이는지를 봐가지고 그걸 뇌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15도 기울었어. 아,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정보로 전달해 주는 건 거죠. 근데 선모만 있으면 움직임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돌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V자, 돌석자 써가지고 우리가 이석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돌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을 가지고 여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움직임을 잘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약간 영양소가 부족하다거나 내가 굉장히 기력이 떨어졌다거나 했을 때 이 부분이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거나 아니면 이 접합부, 선모와 돌이 접합하는 이 접합부가 헐거워지는 건 거죠.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부족했을 때 그래요. 그럼 떨어져요. 얘가 떨어지면 어때요? 지금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졌어요. 눈으로는 하나도 안 움직이는데 귀에서는 어때요? 돌이 막 움직이니까 어머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전하는 거야? 근데 눈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정보에 오류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석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요. 제가 겪어봤더니 진짜 딱 한 달이면 돼요. 단백질 한 달 동안 4통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3배 이렇게 먹으면 물론 더블엑스도 먹었어요. 그렇게 먹으면 정말로 괜찮아져요. 우리 병원 가면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거든요. 이석증을 맞춰주신다고 고개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재발이 계속 되던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면 되게 잘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